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학교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유전 현상 오늘 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5페이지와 그리고 학습지를 먼저 출력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여러분, 135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사진이 보이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즉,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검은 아이도 있고 그리고 하얀 아이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가족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피부색의 유전자는 대표적으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다인자 유전으로 부모,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질,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수가 많으면 다인자, 그리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 형질을 결정할 경우는 단일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인자, 여러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다인자 유전으로서 피부색,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부색 결정 유전자들이 정보가 조합이 되면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드물긴 하지만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사진처럼 흰 피부도 있고 검은 피부도 가진 그러한 아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유전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유전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식으로 유전 현상을 분석하는지 그 방법적인 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유전 연구는 사람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유전이 식물이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울까요? 그 첫 번째는 한 세대가 길어요. 여러분, 한 세대라고 하는 한 세대의 개념은 부모로부터 자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이를 낳죠, 보통? 그쵸? 요새는 보통 엄청 늦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30대 중후반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다시 30년 이후에 또 자손을 낳고.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요새는 한 세대가, 즉 이 한 세대가 거의 25년에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려워요. 왜? 내가 연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세대가 25에서 30년이면 몇 세대에 걸치지 못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자손수도 굉장히 적죠. 사람이 요새는 많이 낳아야 한두 명, 그래서 자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샘플 양이 적어요. 그래서 통계는 보통 샘플 양이 많아야 되는데 통계 결과에 따라서 이 샘플의 신뢰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손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샘플 양이 적게 되면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려워요. 또한 임의 교배. 자, 여러분, 임의적으로 교배를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새 BTS 워낙 유명하니까 BTS의 누구랑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결혼할래. 이렇게 한다고 결혼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누구랑 결혼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유전 연구에 실험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켜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처럼 또는 동물처럼. 그래서 임의적으로 내가 교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또한 형질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생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쌍꺼풀이 있다? 없다. 쌍꺼풀, 외꺼풀 이런 것들이 형질이에요. 귓불이 불량이냐 부착형이냐, 그리고 혀가 말리느냐 아니면 말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형질입니다. 이러한 형질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유전자의 수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형질 발현에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형질 발현, 예를 들어서 피부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형질들이 발현할 때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키 아니면 지능 이런 것들은 100%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도 되지만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키는 유전에 의해서 당연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섭취를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영양실조로 키가 자랄 수 없겠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워요? 그럼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할 수 없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족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족보? 그것을 다른 말로 가계도라고 합니다. 가계도. 나와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 조상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형질이 어떻고 그리고 나는 어떨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으로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열의 관계라든지 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쉬워요. 어디서부터 엄마로부터 유래했는지 또는 아빠로부터 유래했는지 이런 것들, 이런 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쉬워요. 또한 집단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계를 포함한 집단 조사, 뭐 동아시아인 아니면 저쪽 아메리카인, 이런 아프리카인 이런 식으로 뭔가 집단 조사에서 통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단 조사. 그리고 쌍둥이를 연구하는 방법. 쌍둥이를 연구하는 방법은 이것이 유전으로 유전이 되는지 아니면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건 일란이죠. 난자 하나인데 이 난자가 수정란이 분열을 통해서 배아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분열을 할 때 두 개가 분리가 되면은 하나의 난자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전 형질이 일출이 높고요.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그래서 생김새도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하는 행동도 되게 닮았고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 형질이 보통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긴 한데 정말 생김새도 똑같고 유전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죠. 일란성 쌍둥이를 각각 다른 환경에 길렀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한 명에게는 정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런데 한 명에게는 잘 못 먹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키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데 왜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키는 유전에도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보통 쌍둥이 연구로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의 특징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상태,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연구들을 한 것을 토대로 뭐 가계도 분석도 하고 우리가 사실 집단 조사를 하긴 힘들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가계도 조사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즉 가계도를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멘델의 유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멘델의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 법칙을 기본적으로 배웠다면 이 생명과학 1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유전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지 혹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지 그러한 어떤 상황을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거고 그것을 보통 가계도로서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쌍둥이 연구를 통한 유전 연구 방법 간단하게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아까 우리 일란성 쌍둥이 가지고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면 유전이 강한 거고 유전 형질의 일치율이 좀 낮으면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난자가 두 개고 정자도 달라요. 따라서 얘는 다른 개체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난자가 배란돼서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개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형질의 차이는 환경과 유전 영향 모두 나타나게 되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형질 차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아까 얘기했죠? 수정을 했는데 분열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착상이 되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어찌하다 보니 난자가 원래 한 달에 한 개가 배란돼야 되는데 두 개가 배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자는 무수히 많으니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각각 다른 개체가 착상을 하게 되는 거죠. 착상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과정 간단하게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일출이 얼마만큼인지. 일출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100% 유전입니다. 즉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는 아이를 봤더니 일란성 쌍둥이는 일출이 1이었어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00% 유전이 된다. 이란성 쌍둥이는 일출이 확 떨어지죠. 그다음 치매의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봤더니 일란성 쌍둥이가 대략 한 0. 거의 6에 육박합니다.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도 어느 정도는 한 0.3 정도 되겠네요. 반 정도. 그럼 치매는 100% 유전이라고 볼 수 없고 유전적인 영향도 받고 환경적인 영향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알코올 중독도 한 이 정도. 일란성 쌍둥이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는 이 정도. 이 또한 알코올 중독도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모두 다 받는다. 하지만 비율을 봤을 때는 치매가 알코올 중독보다 훨씬 더 일란성 쌍둥이 일출이 높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란성 쌍둥이 일출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일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것보다는 치매나 알코올 중독이 훨씬 더 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사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100% 유전입니다. 이거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특정한 DNA상의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다. 염기 하나가 치환돼가지고 다른 걸로 치환돼서 생기는 빈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멘델의 유전 원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제1법칙이 우열의 원리였죠. 자,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진 개체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은 열성이다. 옛날에 이런 실험을 했던 거 기억나죠? 둥근완두와 둥근완두를 교배했어요. 이게 parents, 어버이 세대. 그 다음 필러스 1이라고 해서 자손 1대는 둥근완두와 둥근완두를 교배했더니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전에 먼저 해야 돼. 순종이네.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자, 순종인 둥근완두와 그 다음에 순종인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어요. P세대 때, 어버이 세대 때. 그랬더니 F1 세대 때 누가 나타났냐? 둥근완두가 나타났대요. 이거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둥근다 라운드에서 R을 따서 라지알. 왜냐면 우리가 염색체 구성 봤을 때 대립 유전자 쌍으로 존재하죠. 주름진 거는 스몰R로 표시합니다. 자, 이 경우에 라지알과 스몰R 하나씩 받기 때문에 라지알과 스몰R 하나씩 받아서 라지알 스몰R 둥근 완두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둥근 것과 주름진 거에 이 라지알과 스몰R 하나씩 받아서 이 둥근 완두로 표현형이 나타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자 구성은 어때요? 잡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둥근 완두 어버이 순종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호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종인 것을 헤테로라고 해요.
헤테로가 형성이 됐을 때, 즉 이렇게 순종인 아이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잡종제 1세대에 나타나는 표현형. 그 표현형이 뭐였죠? 둥근안두였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우성이라 하자. 이것을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종인 애들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제 1세대에 나타나는 그 표현형, 그 형질이 바로 우성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그대로, 요것을 자를게요. 요것을 그대로 잡종, 그러니까 라지알 스모랄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어버이 세대 때 둥근안두, 잡종인 애들 교배를 했어요. 그랬을 때 F1은 뭐가 나타날까? 이때는 여러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 요게 지금 유전자 구성이 요렇습니다. 라지알, 스모랄. 그럼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할 때 생식세포 분열에 각각 분리돼서 하나씩 들어간다. 그럼 라지알과 라지알 만날 수도 있고 라지알과 스모랄 만날 수도 있고 스모랄과 라지알, 스모랄과 스모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라지알,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이 만납니다.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표현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다 우성 형제, 둥근안두. 그리고 스모랄은 찌리지직 주름진 완두. 주름진 완두로 바로 얘네들은 열성 형질이죠. 그래서 열성과 우성과 열성의 형질의 비율이 3대 1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분리법칙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율이 분리법칙이 아니라 이 분리의 법칙의 가장 기본 포커스가 뭐냐?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둥근안두의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이 대립 유전자, 즉 상동염색체죠. 상동염색체가 각각 분리돼서 들어간다. 이게 분리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본적으로 유전자 구성 어쨌든 상동이기 때문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온 거죠. 그리고 대립 유전자, 유전자의 보통 그 유전자형을 쓸 때는 우성을 대문자로 그리고 열성 형질을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표시를 한다면 뭐 라지알, 스모랄일 때 얘가 생식세포 만들 때는 이렇게 라지알 하나, 그 다음에 스모랄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들어간다. 이게 분리법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분리법칙에서 독립법칙으로 가면 여기에선 지금 하나의 형질로 얘기했죠.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그래서 완두콩의 모양 가지고 얘기했다면 독립법칙은 두 가지 형질. 모양하고 색깔 가지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일단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열의 원리는 이렇게 호모, 즉 순종인 애들을 교배했을 때 잡종체 1세대 나타나는 표현형을 가진 요 형질이 바로 우성이고, 그리고 이 우성이 지금 여기에 얘 우성이죠. 하지만 나중에 잡종체 실질적으로 이게 F1을 교배했고 얘를 그대로 교배했으니까 그럼 얘는 F2가 되겠죠. 잡종체 2세대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이렇게 나왔죠. 주름진 완두. 원래는 둥근안두 했는데 주름진 완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이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성. 그래서 우리가 우성과 열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형 접합성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우성,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가 열성입니다. 여러분, 이형 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헤테로를 말해요. 헤테로, 잡종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분리법칙은 아까 얘기했죠?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각각 서로 분리돼서 다른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확률, 조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지 여러 개가 나오면 당연히 복잡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건 단성잡종 실험이에요. 하나의 형질 가지고 실험한 것. 그런데 양성잡종으로 하면은 모양, 색깔 이렇게, 그 다음 삼성잡종도 할 수 있겠죠. 형질을 계속 추가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잡종체 1세대에 얻었던 이 둥근안두끼리 교배했을 때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돼서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듯이 라지알, 스모랄 이런 식으로 라지알, 스모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정이 될 때는 얘네들이 수정되면 합쳐져야 되겠죠? 근데 경우의 수니까 라지알과 라지알이 만날 수도 있고 라지알과 스모랄이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둥근안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럼 독립법칙은 뭐냐?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유전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한다. 이게 독립법칙이에요. 독립법칙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과 색깔 가지고 얘기를 했다. 모양과 색깔. 자, 모양과 색깔에서 일단 모양과 색깔의 우열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순종인
둥글고 황색인 애와 주름지고 녹색인 애를 교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이렇게 주름지고 녹색, 그리고 얘는 둥글고 황색이요. 자, 이때 나오는 애가 뭐가 나왔냐? 둥글고 황색만 나왔대요. 이때. F1에. 자, 그럼 이거 유전자으로 써볼게요. 둥글고 황색이라고 하는 건 표현형입니다. 자, 둥글고 황색인 순종. 얘는 주름지고 녹색. 유전자로 써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생식세포.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라지 R, 라지 Y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는 스몰밖에 안 돼. 스스밖에 안 돼요. 자, 스몰은 스라고 하고 이제 라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조합이 어떻게 나와요? 얘네들이 만나서 둥글고 황색인에 만나는데 당연히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I, 라지 Y, 스몰 I 이렇게. 요게 F1. 따라서 라지 R이 스몰 R의 우성이고 그 다음 라지 Y가 스몰 Y의 우성이다. 둥글 것은 주름진 거의 우성이고 황색은 녹색인 거의 우성이다. 이게 우열의 법칙. 자, 그럼 F2는 뭐 할 거냐? 얘를 자가교배합니다. 여러분, 얘를 자가교배한다는 말은 얘와 유전장이 똑같은 애를 교배한다는 거예요. 둥글고 황색이네. 교배합니다. 그런데 유전장이 똑같으니까 얘도 잡종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라지 R과 라지 Y가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라지 R과 스몰 Y가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스몰 라 또는 스스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얘도 똑같은 거니까 라라, 라스, 스라, 스스. 이제 라는 라, 스는 스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는 4종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4종류. 그럼 4종류랑 당연히 교배하면 몇 종류의 자손이 나올 수 있어요? 몇 개? 1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걸 퍼네트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얘가 물론 이거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해도 돼요. 그냥 선생님은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라라, 라스, 스라, 스스. 얘도 라라, 라스, 스라, 스스. 자, 이렇게 교배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얘는 라라라라, 얘는 라라라스, 얘는 라스라라. 같이 해볼게요. 얘는 라스라스가 되겠죠. 자, 얘는 라라라스, 라라스스. 얘는 라스라스, 얘는 라스스스. 얘 라스라라가 되겠죠.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 다음 라스라스, 그 다음 스스라라. 얘는 스스라스. 얘는 라스라스. 얘 라스스스. 얘는 스스라스. 스스스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유전자형 총 16가지인데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표현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 둥황이죠? 대문자 있으면 우성이니까. 대문자가 있으면 우성이고요. 우성. 소문자면은 열성입니다. 그런데 대소가 같이 있다. 그러면 얘도 우성이죠. 라라라 다라라라. 둥글고 황색. 얘도 둥황. 얘도 둥황. 얘도 둥황. 얘도 둥황. 얘는 아니죠. 둥녹이죠. 얘는 둥녹. 지금 둥황만 보는 거예요. 둥황. 자, 둥글고 황색이네. 자, 5개 찾았어요. 얘도 둥황. 그 다음 얘 아니고 얘 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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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9개. 자, 그 다음 둥글고 녹색 찾아봅시다. 둥글고 녹색. 자, 둥글고 녹색. 둥녹. 요거 둥녹. 요것도 둥녹. 둥녹. 얘도 둥녹. 몇 개? 3개. 자, 이번엔 주름지고 황색인 거 찾아볼게요. 주름지고 황색. 주황. 얘 주황. 얘 주황. 얘도 주황이에요. 얘네 3개. 마지막 주름지고 녹색 주녹. 하나밖에 없네요. 바로 여기 있네요. 주녹. 그래서 하나. 표현형의
비율이 어떻게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 근데 이 9대 3대 3대 1이 이게 독립법칙이에요? 아니요. 이게 독립법칙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독립법칙이에요? 뭐냐면, 자, 그래서 우리 모양은 모양끼리, 색깔은 색깔끼리 영향을 주냐, 영향을 안 주면 각각 독립돼서 유전되기 때문에 독립법칙, 영향을 주면 연관이라고 합니다. 독립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양만 한번 따져볼까요? 둥글고 주름진 것만 따져볼게요. 자, 둥근 거 지금 몇 개 있어요? 9개랑 3개니까 12개. 주름진 거 몇 개 있어요? 여기니까 3개 하나니까 4개네요. 비율이 몇 대면? 3대 1. 색깔. 자, 황색이고 9개 3개니까 얘도 황색인 거 12개. 자, 녹색인 거 찾아볼까요? 여기도 녹색, 여기도 녹색. 3, 1, 4. 3대 1, 5. 자, 모양과 색깔의 각각의 형질은 서로에게 영향 줘요, 안 줘요? 영향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이게 바로 뭐냐? 독립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다시 보시면 독립법칙은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유전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한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정리를 했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이게 안 되면 사람 유전 현상 분석하기도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계도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가계도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네모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가계도 기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결혼은 짝대기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로의 자손은 이렇게 짝대기 연결해서 이렇게 가지수를 칩니다. 요 딸, 그 다음에 요거 아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난자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가지치기. 이란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동시에 생겼으니까 이렇게. 자손하고 좀 다르죠. 여기 표현한 거랑 좀 달라요. 자, 그리고 가계도 예시를 보면 여기 1세대 부모 중에 한쪽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네요. 엄마가 여기 뭔가 형질이 발현됐대. 그런데 딸도 발현됐네. 부모에게는 없는데 자식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자로서 세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 있고 없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형질 발현이 되었는지 또는 유전병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계도 분석하는 팁은 선생님이 뒤에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람의 유전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일인자 유전.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유전자 수가 하나면 단일인자, 여러 개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쌍꺼풀 혹은 피부색 이런 것들은 사람의 성질이죠. 생물의 특성. 쌍꺼풀, 피부색 또는 깃불의 부착형이냐 분리형이냐 이런 것들이 형질인데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수가 한 쌍의 대립. 한 쌍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쌍둥이야.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피부색과 같은 것, 지능, 키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인자 유전 다음에 하고요.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있을까? 바로 상이냐, 성이냐. 상 염색체 우리 22쌍, 성 염색체 1쌍 얘기했어요. 그럼 상 염색체가 1번부터 쭉 해서 22번까지 있죠. 그렇게 상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XX든 또는 X, Y든 이런 식으로 성 염색체 그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이 되는지 이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인자 유전, 한 쌍의 대립 형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자, 상 염색체, 성 염색체에 의한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거고 1차 시에는 지금 상 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할 거고요. 2차 시에 성 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할 거예요.
내용이 많고 하지만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돌려봅시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하나의 형질, 아까 얘기했죠. 쌍꺼풀이면 쌍꺼풀, 외꺼풀이면 외꺼풀, 뭐 귓불이 붙어있냐, 아니면 부착형이냐, 이마가 M자냐, 일자형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요게 포인트.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쌍꺼풀, 외꺼풀, 일자형, M자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형도 단순하죠. 유전자에 의해서만 나타나고요. 불연속적인 형질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나타낼 때 뭐 귓불형, 귓불의 모양이 부착형이 뭐 이만큼이면 분리형은 뭐 이만큼이다. 이렇게 해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요. 형질의 특징이. 이거는 뭐 사람의 수라고 하면 Y축이 이거는 형질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단일인자 유전.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타나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있지만 하얀색도 있고 중간이 황색인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인자 유전.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단일인자 유전 혐알기냐, 뭐 ABO식 혈액형도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그다음에 정록생명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일인자 유전에 속한다. 뭐 손잡이, 나는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이런 것도 오른손잡이가 우성이고 뭐 왼손잡이가 열성. 그다음에 뭐 이마가 M자냐, 일자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질들이 유전이 되죠. 자, 대표적인 단일인자 유전. 하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죠. 두 개의 대립 유전자. 한 쌍이라는 거죠. 한 쌍. PTC 미맹이라든지 생맹, 혀말기 RH식 혈액형. PTC 미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한 이 약에, PTC 약에 혀 끝에다가 놨을 때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유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나중에 등교할 때 원하는 사람은 실험해도 돼요. 미맹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정말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 다음 생맹은 보통 전 생맹이 있고 부분 생맹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생맹 같은 경우는 정록 생맹. 그래서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구별을 못하는 요거 유전입니다. 그 다음 혀가 말리느냐 말리지 않느냐. 자, 여러분 혀 한번 말아보세요. 거기 사진에 그 교과서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려고 해도 말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입니다. RH식 혈액형. 자, 요거는 RH식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도 유전되죠. ABO식 혈액형 다 유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의 형질들을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질, 그다음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형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형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형질, 가계도 분석을 쭉 하다 보면은 이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손을 낳을 거니까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형질을 갖고 있으니까 배우자는 이런 형질을 갖고 있으면 나의 자손도 이런 형질이 나타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배우자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상형 요것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 이것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PTC 미맹 같은 경우는 T로 얘기하는 라이트 또는 라이트 스몰 t 또는 스몰 t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두 개가 라지 아니면 스몰 t 이런 게 두 개가 관여하기도 하지만 3개 이상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립 유전자 여기가 A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있을 수도 있고 O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이긴 한데 유전자의 종류가 A 아니면 B 아니면 O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 이런 것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ABO식 혈액형. 자, 요거는 다음 차시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저번에 유전자 할 때 얘기를 했나요? A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 대립 유전자에 AA를 갖고 있거나 혹은 AO를 갖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AO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A 또는 AO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유전자형을 쓸 때. B는 BB 또는 BO 이렇게 표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O는 없으니까 안 나타낸 거예요. O는 우리 여러분 적혈구에 항원이 없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AB형은 A와 B 모두 갖고 있어야 되고 O형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OO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표시를 안 하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열성과 우성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A형하고 B형은 이런 표현형을 보세요. AO의 경우에는 A형으로 나타나요. BO의 경우도 B도 나타나요. 그럼 O는 A나 B에 비해서 열성입니다. 알 수 있죠. 그런데 A와 B는 AB 둘 다 갖고 있는데 A형 또는 B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B형으로 나타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공동우성이라고 해요. 누가 더 강한 게 없는 거죠. 강해야지만 그걸로 표현형이 나타나요. 근데 O형 같은 경우는 AO일 때 A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O는 A와 B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다인자 유전, 이것도 이제 아예 다음 차시에 할 건데, 다인자 유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합니다.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피부색 얘기해보세요. 검은색, 흰색 이렇게 나타낼 수 없죠. 황색도 있을 거고, 뭐 거뭇기리한 색 또는 뭐 약간 하얀색인데 하얗면서도 밝은 뭐 노란색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표현형이 다양합니다.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피부색이 있죠. 키도 마찬가지고요. 키가 뭐 180, 13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키가 존재하죠. 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전자 환경 영향을 받는 것이 다인자 유전.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 연속적인 형질이 분포한다. 여기 다 모든 굉장히 다양한 형질들이에요. 사람의 키, 몸무게, 피부색, 지문 형태, 지능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릅니다. 형질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유전 현상의 단일인자 유전,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그런데 그 유전자가 두 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 근데 3개 이상 대립 유전자가 결정되면 그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유전을 볼게요. 자, 상염색체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에 따라서 관계가 없죠? 남녀 모두 22쌍의 상염색체를 갖고 있죠. 따라서 중요 포인트, 남녀 성별에 따라 형질 발현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남녀 구별이 없다. 귓불 모양, 미맹, 손잡이, 눈꺼풀, RH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귓불 모양은 이렇게 여기 이 얼굴선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느냐 또는 이제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부착형, 분리형. 그다음 미맹이냐 아니면 정상이냐, 손잡이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눈꺼풀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뭐 AB형이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전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상염색체한 유전,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우성인 게 열성인 게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배를 했을 때 나오는 형질이에요. 자, 혐알기 가능한 게 우성이고 쌍꺼풀이 있는 거 귓불 분리형 M자가 우성이고요. 반대되는 것이 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혐알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한번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엄마는 예를 들면 되는데 아빠는 안 된다. 근데 나는 된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뭐 라지알이 우성이라고 하고요. 열성이 스몰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가능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모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모두 다 순종. 그리고 나는 무조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 모두 다 순종이면은 자식은 무조건 혐알기가 가능한 애밖에 안 나오죠. 근데 부모 중에 한 명은 순종이고 한 명은 헤테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지알도 나오고 라지알 스몰알도 나오죠. 유전자형은 달라요. 하지만 전부 다 혐알기가 가능하죠.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부모가 모두 헤테로입니다. 그러면 라지알 스몰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기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안 말리는 열성도 나온다.
그러니까 자손들의 형태를 보고 유추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경우는 유추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 부모의 또 부모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형이 헤테로인지 호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부모님은 모두 이렇게 예를 들어 쌍꺼풀이 있어. 그런데 자손 중에 한 명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복불복인 거죠. 확률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유전 형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쌍꺼풀이 있는데 나는 왜 커플이야? 이러면서 난 주워 왔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유전 형질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36페이지 혐알기 유전 가계도를 분석해 볼게요. 자, 혐알기가 가능한 남녀 사이에 가능하지 않은 딸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불가능한데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오는 이 형질이 뭐예요? 열성입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가능하다. 이게 열성인 거죠. 그럼 열성은 소문자로 표시해라. 그러면 스몰R로 해볼게요. 그러면 스몰R은 무조건 아빠,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혐알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대문자 우성의 유전자도 갖고 있겠죠. 혐알기가 이것을 토대로 가계도 1을 토대로 혐알기가 불가능한 게 열성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럼 혐알기가 불가능한 거. 여러분 가계도 분석할 때 유전자형 쓸 때 가장 키포인트 빠밤 열성 형질을 먼저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빠는 무조건 열성 형질밖에 없기 때문에 자손에게 무조건 열성 형질밖에 못 줘요. 그럼 나머지는 엄마로부터 얻는 건데 엄마한텐 당연히 우성 형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혐알기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엄마는 알 수 없습니다. 엄마가 대문자 R을 주긴 했지만 라지알 갔는지 라지알 스몰R을 가져서 이 R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알 수 없다. 엄마 알려면 엄마의 부모님을 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가계도 1을 분석해서 알게 된 우열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혐알기가 불가능한 게 열성이다. 가능한 게 우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계도 분석할 때 지금 상염색치한 유전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면 이것이 열성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부모에게는 유전 형질이 나타났는데 정상인 애가 나. 그럼 정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온 요것이 모두 다 열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가계도 2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아버지로부터 자, 아까 분석했죠? 그래서 스몰R 무조건 받고 엄마로부터 라지아를 받은 것이다. 혐알기와 같은 방식으로 유전되는 귀풀 유전도 가계도 분석해 볼게요. 자, 어디 찾아야 돼요? 그쵸,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오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색깔 똑같아. 근데 자손 아닌 애가 있네? 엄마, 아빠 똑같아. 아닌 애가 있네? 엄마, 아빠 똑같아. 아닌 애가 있네? 이 아니네. 여기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얘가 보다 열성이다. 그러면 주황색이 열성이구나. 부착형이 열성이구나. 그럼 부착형을 스몰 R로 표시한다면 얘는 우성이구나. 우성을 라지 R로 표시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것부터 해라? 열성 형질부터 써라. 유전자 스몰 R로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몰 R은 무조건 하나씩 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그러면 할아버지는 분리형이니까 할머니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5번 알 수 있어요? 5번은 무조건 라지알 받습니다. 근데 라지알, 할아버지한테 라지알 받고 할머니한테 스몰 R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라지알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5번은 라지알일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일 수도 있어요. 자, 정우는 스몰 R. 그럼 아버지도 무조건 헤테로입니다. 어머니도 헤테로예요. 잡종이죠. 미나 알 수 있어요? 없죠. 라지알 받을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 R 받을 수도 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마찬가지로 잡종입니다. 헤테로. 왜냐면 스몰 R을 무조건 하나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한 명한테 받아야 스몰 R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짝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분리형 귓불과 부착형 귓불의 우열 관계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요런 상태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이다.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귓불 유전자형 동형이에요, 이형이에요? 동형. 동형 접합성 호모.
이형접합성 헤테로라고 하죠. 헤테로. 또는 자, 아버지. 아까 아버지가 뭐였어요? 아버지도 헤테로였죠. 그리고 어머니도 헤테로였어요. 이형접합. 외할머니도 헤테로였어요. 다 헤테로네요. 그쵸? 다 이형접합성. 미나의 경우 유전자형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쵸? 어려우니까 아까 이 미나랑 5번도 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럼 5번이나 아니면 미나나 이 미나의 형질을 알기 위해선 누군가 배우자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 상염색체 분석하는 거 하고요. 이어서 복드림 유전 성염색체 여기가 더 하이라이트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 문제 풀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가계도 분석하는 거, 유전자형 쓰는 거, 표현형 읽는 거, 우성과 열성을 찾는 방법 요거 먼저 하고서 뒤로 넘어가 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강의 들어주세요.